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톡톡 세금 톡톡의 김대기 교수입니다. 요즘에 지금 세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국세와 지방세, 그다음에 국세는 어떤 종류가 있고 지방세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면서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명품 가방에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았으니 이제 그러한 세금들이 일단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그 세액을 갖다가 계산하는 그 흐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을 좀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겠네? 라는 걸 나중에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그 세금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제 오늘 이 흐름도를 기억하시면서 좀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액 계산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자료 한번 공유해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털털한 세금 이야기. 네, 잠깐만요. 네, 털털한 세금 이야기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액 계산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세액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세액 계산이 흐름도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이제 산출세액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고요. 다음에 이 산출세액과 결정세액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제 오늘, 세액 계산 흐름도를 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좀 용어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용어들이 많이들 이제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도 아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종합소득 금액은 어떤 걸 의미한다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요. 내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하게 뭐 종합소득세 뭐 이 또 같이 계산을 해볼 테고 자세하게 좀 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때 이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이제 시즌이 이제 돌아왔죠.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될 텐데요. 이건 너무 잘 아시는 건데, 자, 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일단 총 연봉이 있겠죠. 연간 급여액이라고 합니다. 이건 총 연봉, 비과세, 식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겁니다. 연간급의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봉에서 이제 비과세되는 소득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식대라든가 출산수당, 뭐 근로장학금,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야간 근로수당은 이제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비과세 소득을 이렇게 빼면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연간급여액이냐, 총급여액이냐, 다르죠. 그래서 이제는 용어에 좀 신경을 써야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자동으로 이제 계산 시기에 의해서 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건 이제 산식이니까요.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면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용어 좀 이렇게 좀 유의있게 보시고요.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소득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소득 공제는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됩니다. 인적 공제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추가 공제, 뭐 별도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장애인도 200만 원씩 해주죠. 연금보험료 공제, 뭐 공적연금, 국민연금 낸 게 있다면 이거 공제해주고요. 특별소득공제, 이 보험료 공제는 이제 건강보험료하고 이 고용보험료 낸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 해주게 되고요. 주택만원저축 공제, 이제 청약 들어가는 거죠. 신용카드 사용 공제 등을 소득 공제를 해주고 난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표준,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볼 겁니다만, 이 과세 표준이 결정이 돼야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율, 상속세는 상속세율, 증여세는 증여세율, 이렇게 곱하게 되는 것이죠. 양도는 양도소득세율, 중과세가 되는 세율도 있고요. 이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 산출세액. 자, 이 산출세액을 내면 되느냐? 아닙니다.
산출세액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 세액 공제는 이제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세액 감면과 그다음에 근로소득 세액 공제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 공제 또 연금계좌 세액 공제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서 이 세액 공제를 받고 계시고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공제라든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 공제, 그다음에 이제 월세액 세액 공제들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 산출세액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제를 해준 다음에 나온 금액이 결정세액이라는 거. 결정세액을 이제 내야 되는 정확하게 이제 계산이 돼서 국세청에다가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 세금을 갖다가 내야만 하느냐? 아니죠. 왜?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죠. 원천징수 미리 띄워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기납부세액이라고 하죠. 이 기납부세액하고 이제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해서 이 기납부세액보다 이 결정세액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징수를 하겠죠. 그다음에 내놓은 세금이 더 많다 그러면 환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원천 징수가 된 금액과 비교해서 네, 더 징수할 거냐, 환급받을 거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로소득은 뭐 다들 많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요건들과 조건들은 무엇인지 나중에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우리가 근로소 이번에 연말정산할 때 이렇게 계산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엑셀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샘플로 좀 가져왔는데요. 총 금액이 나오면, 비과세는 뺀 금액이니까요. 총 금액이 나오면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고,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온다. 여기에서 소득 공제를 해주게 된다. 여기 보시면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뭐 부모님, 자녀들 해주게 되죠. 경로 우대냐, 장애인이냐, 이런 것들도 공제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적연금 납입한 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납입한 거야. 주택임차 차입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라든가, 그다음에 주택마련저축공제, 이건 이제 청약 부은 거죠. 투자자 출자공제라든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런 것들, 이런 소득공제를 해준 여기 1,700만 원이 나왔네요. 그건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주면은 과세표준이 나오겠죠. 과세표준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 산출세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세액 감면과 세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세액 감면은 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이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결혼세액공제가 이번 새로 생겼죠.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이런 것을 받게 됩니다. 이걸 다 받고 나면 이제 이 180만 원에서 168만 원을 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겁니다. 결정세액이 12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이 260만 원을 내는 게 있단 말이죠. 네, 이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빼면 24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그리고 이거 이제 248만 원에 또 지방소득세 10%도 또 더 환급받게 되겠죠. 273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세청에 실제로 낸 세금은 얼마입니까? 여기 네, 결정세 12만 3천 원을 냈다 이겁니다. 작년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12만 3천 원만 낸 것이다. 네, 나머지는 돌려받았으니까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소득세,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하는데요. 사업소득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총 수익 금액이 있겠죠. 이 매출액이 될 겁니다. 매출액에서 비과세라든가 분리과세.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할 수 있죠. 이런 소득이라든가요.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 농촌에서 벌어들이는 어, 농, 농촌어업, 임업 소득이라든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과세하지 않거든요. 그런 비과세 소득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빼면 빼고요. 그다음에 필요 경비. 필요 경비는 내가 쓴 비용을 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기장을 해가지고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대상으로 해서 기장을 하게 되면 다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내가 그 장부 그
필요 경비를 다 못 챙겼다. 증빙을 못 챙겼다.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단순 경비나 기준 경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요건들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모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필요 경비들이 인정받게 되면 사업 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세금 내는 것이냐? 아니죠. 소득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사업소득자들은 소득공제를 이렇게 많이 안 해줍니다. 아까 우리가 근로소득자들처럼요. 이 근로소득자들은 이렇게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아까 네.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역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소득공제를 이만큼을 많이 해줬단 말입니다. 기본공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사업소득자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해준다. 인적공제하고 국민연금 낸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이라든가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밖에는 안 해준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면 이 과세표준에서 또 세율을 곱하겠죠?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아까도 마찬가지시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세액 공제도 그렇게 많이는 안 해줍니다. 자녀세액 공제나 영유매자 세액 공제, 뭐 표준세액 공제 이런 것밖에는 적용을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근로자들이 받는 세액 공제의 그 범위보다는 굉장히 적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근로소득자한테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굉장히 많은데, 사업소득자들한테 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일부분만 해주는구나. 그리고 이 노란우선 공제는 사업자 밖에는 안 해줍니다. 근로자도 이거 노란우선 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소득마다 공제되는 게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액공제를 받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결정세액이 나오면 이제 사업소득은 보통 이제 뭐 기납부세액은 없습니다만 보통 이제 그 인적 영역 제공자들, 보험 설계사들이라든가, 택배 배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학원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업소득을 받으시는 분들 3.3%를 원청 징수하고 받으시게 되는데, 원천된 징수된 금액이 있죠. 만약에 그런 원천징수된 금액이 없다면 이 절정세액을 내면 됩니다. 근데 그런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서 어, 추가로 징수를 하거나 또 환급해 줄 수 있겠죠. 사업소득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 베이브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이제 이 공무원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퇴직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교직원 공제회나, 사학연금공단이나 이런 데 강의를 이제 많이 나가거든요. 은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요. 은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나갑니다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공적연금을 받으실 때, 네, 연금소득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총 연간 급여액이 있고요. 네. 연간 급여액에서 이제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면 2001년도 이전에 냈던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뜻이요. 그럼 비과세 소득 나중에 우리가 공적연금을 계산을 할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그걸 갖다 연금 제외소득이라고도 합니다. 연금 제외소득을 빼면 총 연금액이 나오겠죠. 총 연금액이 나오면 이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근로소득 공제처럼 뭐 계산식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볼 거고요. 그래서 연금소득 공제를 빼면 연금소득 금액이 됩니다. 연금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연금소득자들은 소득 공제를 인적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밖에 안 해줍니다. 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는 뭐냐면 우리 주택 있지 않습니까? 주택을 갖다가 우리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죠.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매월 빼쓰는 대출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노후연금 이자 비용을 내야만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주택연금 받을 때 그 이자 비용도 공제가 되고 내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됩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게. 그랬을 때 그 이자 비용 낸 거는 소득공제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그 주택연금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공제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공제 되는 게 거의 없죠. 인적공제밖에는요. 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곱하겠죠.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네,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세액공제밖에는 안 해줍니다. 자녀 세액공제. 근데 뭐 자녀들이 다 커버렸다 그러면 자녀 세액공제도 못 받겠죠. 그다음에 뭐 이제 표준세액공제라고 한 7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하고 난 금액이 결정세액이 나온다. 그러면 또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그 공적연금을 갖다가 수령을 하실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매월 수령하실 때 그때 이 기납부세액하고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해서 더 낼 거냐, 환급받을 거냐라는 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방금 우리가 봤었던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만약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합산해서.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 6가지를 종합소득이라고 하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자, 그러면 이 6가지 소득이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자소득은 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총 받는 금액들이 각각 정해져 있겠죠. 각각의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비과세 소득이라든가 분리과세 소득 2천만 원 이하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분리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도 마찬가지. 네. 뭐 그로스업이라고 이제 그 회사에서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배당을 받는 금액들이 있죠. 이 금액들은 이제 이 배당 가산액이라고 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로스업이라고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배당소득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방금 봤었죠. 비과세 소득 빼주고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왔었고요. 사업소득도 방금 봤던 것처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나왔고요. 연금소득도 연금소득 공제를 해준 금액이 나왔습니다.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 총 수익 금액에서 이제 이 분리과세나 비과세되는 소득들, 그다음에 필요경비를 갖다가 빼주게 되면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이 필요경비를 어떻게 빼줄 것인지 또 어떤 것들이 분리과세의 기타 소득인지는 나중에 자세히 좀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나온 이 금액들이요. 이 금액들을 다 합하면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종합소득 금액. 이거에 나오면 이걸 내야 되느냐? 아닙니다. 종합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종합소득 공제, 인적 공제라든가 아까 근로소득자들이 받는 소득공제가 있겠고 연금소득자들이 받는 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가 있었죠. 사업소득자들이 받는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공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공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있으면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나온다. 세율을 곱하고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걸 다 내는 게 아니라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세액 공제도 해당되는 것만 공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세액이 나오면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서 추가 징수할 거냐, 환급받을 거냐, 라는 게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조금 좀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쭉 한번 흐름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장업소득, 종합소득 말고 또 뭐 상속세나 증여세, 또 퇴직금 이런 것도 계산이 돼야지 세금을 내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세금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 증여, 상속, 재산세, 종부세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뭐 퇴직금은 퇴직금 전액이 되겠죠. 양도가액, 증여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재산세는 이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여러 가지 합해서 공시가격을 뽑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순서대로 간다는 거죠. 자, 퇴직금을 보면은 비과세 퇴직금을 빼준 것에서 근속연수를 빼줍니다. 근속연수 공제라는 걸 빼주고요. 여기에 12를 곱하고 10 근속연수를 다시 나누어 주면은 환산급여라는 게 나옵니다. 환산급여에서 차등공제라는 걸 해주면 과세표준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보긴 볼 겁니다만 이런 순서로 과세표준을 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면 네,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주게 되면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더라.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증여세 공제 같은 걸 해준 다음에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온다. 상속세도 마찬가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온다. 과세표준이 아까 뭐였습니까? 세금을 부과하기엔 기준금액, 세율 곱하기 전 금액이었죠. 전 금액. 그래서 과세표준은 지금 다 산출이 되네요. 여기 있는 용어들은 다 다릅니다만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는 동일합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네, 과세표준이 나오게 돼요. 종부세도 이런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과세표준이 나오면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각각의 세율이 있겠죠? 예, 증여세 상속세율, 양도소득세율, 뭐 퇴직소득세율, 물론 이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율로 갑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겁니다.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또 세공제라는 걸 또 있으면 받고요. 받고 그다음에 이제 납부할 세액이 정해진다. 자, 여기서 보면 납부할 세액만 있지 기납부 세액은 없네요. 왜? 퇴직소득도 기납부 세액이 없죠. 양도소득도 집을 파는데 미리 납부한 세금은 없죠. 증여나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갖다가 이제 그 10년 합산할 때 그때 이제 뭐 이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기납부세액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없다. 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으면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상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런 납부할 세액만 이렇게 정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액계산 흐름에서 지금 근로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소득이라든가 연금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세금들 이렇게 한번 쭉 봤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이제 이 세금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봤습니다만 쭉 계산을 하면서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은 바로 나오죠.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구하는 데까지가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머지는 뭐 세율 곱해가지고 산출세 이 계산하는 거야. 뭐 산식이니까요. 금방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액공제라든가 소득공제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와서 세율을 곱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할 수가 있고 나중에 최종 납부할 세금, 결정세액이라든가 납부할 세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봤고요.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산출세액은 이제 세율은 각각 다릅니다. 종합소득세율, 그다음에 양도세율도 뭐 중과세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율이 있고요. 그런 세율이 각각의 세금마다 다른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과세표준이 나왔을 때 각각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곱해서 이 산출세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액 계산 흐름, 세금의 각각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산출세액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그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